12월 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거대 여당의 힘을 당할 수는 없었고요. 일사천리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정기국회 종료 하루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류 반장, 국회 상황은 잠시 후에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정부가 오늘 코로나 백신 구매 계획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 등을 통해서 백신 4,400만 명분을 사실상 확보했습니다. 다만 백신이 내년 초에 도입되더라도 실제 접종은 하반기에나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우선적으로 접종을 받게 되나요? 네, 노인과 의료인 등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신 반장, 오늘 검찰 쪽에서도 뉴스가 많은데 술 접대 의혹을 받아온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라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폭로한 지 약 50여일 만입니다. 네. 검찰은 오늘 술 접대 대상으로 지목이 됐던 현직 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각각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그러면 술 접대 자리가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법무부와 대검 사이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예방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을 전에는 백신을 도입한다는 계획이죠. 이런 가운데 영국은 조금 전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V-Day라고 이름을 붙였죠.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주사 맞는 거 저도 너무 싫어하는데요. 하지만 이 주사는 기회가 되면 손을 들고 먼저 맞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얘기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백신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선 3,000만 명분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었는데 그보다 1,400만 명분이 더 많은 겁니다. 내년 초, 늦어도 3월 전에는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코로나에 특히 취약한 고령층과 의료인들입니다. 정부는 노인,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의료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 약 3,600만 명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4,400만 명분 중에서 1,000만 명분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했고 선급금도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의료 국제기구들이 백신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 만든 프로젝트죠. 다른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은 선구매 혹은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을 체결한 단계입니다. 아직 돈은 안 냈다는 겁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물량을 보면요. 두 번씩 접종을 해야 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에서 2,000회분씩, 그리고 얀센에선 400회분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백신 도입 특별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백신 확보를 위해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백신의 안정성, 효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해외 제약사들은 혹시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 그 책임을 제약사에서 지지 않는 부작용 면책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초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유통 과정도 숙제로 남아있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백신 도입과 함께 국산 치료제 여러 종의 개발도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중요한 건 역시 이겁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철저한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해외 백신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려고 새 코너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집에서 세계 속으로. 일단 영국으로 가볼게요. 네, 영국은 현지 시간 8일, 오늘이 V-Day입니다. 첫 백신 접종일이란 뜻입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스푸트니크 V 접종을 시작했지만
전 세계가 다 맞는 백신,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대규모로 만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단 이번 주 접종에 쓰일 80만 회분의 백신을 거점 병원 50곳에 배포했습니다. 벨기에에서 생산한 백신을 영하 70도 보관이 가능한 특수 상자에 담아서 운반을 합니다. 아무래도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병원을 일부 지정한 겁니다. 의료진들은 접종을 하루 앞두고 백신 접종법을 연습해봤습니다. 환자에게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질문을 기자가 대신하네요. Don't worry. We can reassure you. We can talk you through it. Is it going to hurt? There will be it is a needle, but the technique that we use helps minimise that. 네, 역시 아프다고 합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독감 주사를 저한테 놓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우선 접종 대상이 된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We are very excited about it, and when we heard that we got the vaccine now, and we felt that actually the crisis is going to come to an end. And when I received the telephone call, I was very excited. I got the opportunity of joining in and taking part in that. 영국에서 우선 접종 대상은 요양원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입니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일정 기간 병원에 머물러야 하고 3주 뒤에 2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접종 2순위는 의료진과 80대 이상 노인입니다. 94살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남편인 99살 필립 공도 순서대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백신에 대한 일각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죠.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안에 2천만 명에 접종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백신 회의를 엽니다. 원래는 정부 당국과 백신 업체들이 함께 백신 개발과 유통, 관리 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실제로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America first. America first. America first. America first. America first. 백신을 외국에 보내기 전에 미국인부터 먼저 맞게 한다, 이런 행정명령에 사인을 할 예정이란 겁니다. 회의 의제를 들은 제약업체 화이자와 모더나는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제약업체들은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과 백신 관련 계약을 맺은 상태죠. 행정명령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8일 백신 회의에는 신임 바이든 정부 관계자는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이 회의가 백신 확보의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트럼프의 작전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유행, 팬데믹 상태인 만큼 각국 정부는 백신의 물량 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확보가 된 백신도 누가 먼저 맞느냐를 놓고 논쟁이 빚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물량이 부족해서 제비 뽑기 방식으로 우선 접종 대상자를 고른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에선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며칠 앞둔 영국 런던의 모습인데요. 코로나19 자체가 하나의 사기극이다, 봉쇄가 아니라 자유를 달라,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I don't want to be vaccinated. I want to be free. I want to live my life. I want all my friends to live their lives. Easily get their great reset. Pandemics ahead. 코로나에 대한 공포만큼이나 백신에 대한 불안감과 음모론도 큰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 시위에서 155명을 체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의 의무 접종을 하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맞고 싶은 사람만 맞으라는 거죠. 네, 국내 코로나 소식 잠깐 짚고 갑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594명입니다. 600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 효과가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어제 이번 주에는 550명에서 700명대 환자가 나오다가 다음 주에는 9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죠. 다만 백신의 보급이 시작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들어가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백신 4,400만 명분 확보, 3월 전에 도입. 영국 오늘부터 백신 접종 V-Day. 네, 아주 오랜만에 그 코너 하나가 또 나왔네요. 집에서 세계 속으로, 그죠? 박 원장도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조반장한테 제가 처음에 많이 조반장을 괴롭혔더니 계속 비슷비슷한 이름의 코너를 날림으로 만들더라고요. 네, 뭐 비슷비슷해요 코너들이.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제 차분하게 코너를 만들어요. 알았죠? 관장의 방마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지 아, 네, 말고 알겠습니다. 천천히 좀 만들고요. 예. 넘어갑시다. 근데 아까 숫자 읽는 거 내가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너무 또 깐깐한 사람으로 또 소문날 것 같아서요. 영국이 조금 전부터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어디 그 외신을 보니까요, 인간의 반격이 시작됐다. 뭐 코로나 퇴치 작전이 본격적으로 뭐 시작됐다 이런 또 의미부여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한 3시 반쯤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접종자는요. 올해 이제 90살이죠. 90세인 마가렛 키넌 여사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보고된 지 343일 만에 이제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그 벨기에에서 생산된 백신을 맞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키넌 여사가요,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분하게 접종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키넌 여사가 다음 주에 90번째 생일을 맞는다고 합니다. 백신은 내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이른 생일 선물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1년 내내 혼자 지내다가 새해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마침내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키넌 여사는 백신을 맞은 첫 사람이라는 게 특혜라고 느꼈다면서 보건당국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백신을 제공받은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길 바란다면서 내가 90살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 당신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영국에서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국에서 본격적인 이제 코로나 퇴치 작전이 시작됐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4,400만 명분이라고 아까 이제 유 반장도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85% 정도 수준을 확보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에 3천만 명분, 그래서 60% 수준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국민의 2배 이상 확보했다 이런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나라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하지만 당장의 양은 많지가 않다고도 했습니다. 급하게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이 그렇게 급하게 아직까지 효과가 검증이라든지 안전성이 적게 검증된 걸 급하게 도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그래 미국의 유럽보다는 좀 다소 여유가 있다 생각할 수 있고. 박 반장, 그 백신 보관이나 운반이 까다롭다. 그래서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일 먼저 접종을 할 것으로 보이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요. 영하 70도 저온 보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미국이나 독일에선 그 백신만을 위한 그 별도 센터를 만들어서 보관 설비를 벌써 구축했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은 우리도 그런 별도 접종 센터를 만들거나 기존의 시설을 개조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백신들은 그 특성에 맞게 이동과 이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백신의 부작용이 생겨도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약사들이 각국에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한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신 반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수용을 한 건가요? 정부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약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면책 요구가 전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만큼 우리만 뭐 기피하거나 거부하기는 좀 힘들다라고도 했습니다. 대신 백신을 도입한 후에 우리 정부의 별도의 안전성 검증 테스트 과정이 있고 또 다른 나라 경과 추이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안전성을 나름대로 더 확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백신의 불안정성 때문에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 거부 시위도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미국인의 10명 가운데 4명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더라도 맞지 않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국내 코로나 상황 짚어볼게요. 이제 코로나 상황 역시 심각하죠. 이제 600명 안팎의 그런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최근에 높였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고 수도권이 특히 심각하죠, 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도권의 확진자가 전국의 74%인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수도권 상황 점검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수도권의
2.5단계 거리두기와 함께 당분간 수도권 방역 상황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즉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이 20개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컨테이너 병상도 등장했는데요. 서울의료원의 본원에 48개를 10일까지 설치하고 서울의료원 분원에 60개, 또 서북병원에 42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병상 확보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 1개소 340병상도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서울의료원 이동병상은 컨테이너 1개당 3명의 확진자가 개별적인 병상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해당 시설 내부에는 음압시설이라든지 침대 등 이런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언제 어디서 생겨도 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유명인들의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죠, 박 반장. 네, 맞습니다. 그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죠. 이강인 선수가 이제 코로나 확진을 받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발렌시아 이강인과 데니스 체리셰프가 양성 판정으로 격리되면서 에이바르 원정에 동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달 국가대표에 발탁돼서 오스트리아 원정 평가전에 참여했었는데요. 당시 대표팀에선 선수 7명 등 총 11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연예계에서 확진 판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트로트 가수 이찬원 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가수 청하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하의 소속사는 청하가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어제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다니던 스포츠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하는 팬카페에 미안하고 미안하다, 조심하다고 했는데 부족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장 가수 청하 아시죠? 당연히 알죠. 뭘 이렇게 심각하게 물어봐요. 아니, 혹시 네. 모르실 것 같아갖고. 왜 몰라요? 제가 아이돌 되게 밝아요. 네. 벌써 12시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유명한 노래잖아요. 네, 아쉬워 벌써 12시 아니, 뭐, 노래 이런 노래. 이거 다 최 반장 인수인계 팔기 있었기 때문에 좀 하는 건데요. 네. 최 반장보다는 좀 난데 네. 최 반장 같으면 좀 크게 불렀을 텐데. 네. 아무튼 그 가사 보면요. 네. 그 12시 뭐 어쩌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하고는 잘 안 맞는 가사네요. 그죠? 이제 9시면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예, 물론 청하 씨는 뭐 밤 12시 상관없이 뭐 재활 치료 받던 스포츠센터에서 확진자 나왔으니까요. 예, 뭐. 네. 그래 좀 전에 신 반장이 설명했잖아요. 네. 박 반장 조 반장, 박 반장 좀 잘 좀 트레이닝 시켜요. 제가요? 네, 좀 저도 잘 좀 잘안 트레이닝 시켜요. 알겠습니다. 네, 처음이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신 4,400만 명분 확보, 3월 전 도입, 영국 오늘부터 백신 접종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대검 감찰부 대신에 서울 고검이 하도록 지시했는데요. 법무부는 윤 총장 지시와 다름이 없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실제 술 접대 자리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하지. 자, 열차가 달려오는 철로에 누워서 누가 더 오래 버틸지 내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한쪽이 물러설 때까지 목숨을 걸고 맞서는 보통 경제학에서는 이걸 치킨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마치 이와 같은 형국입니다. 자, 이제 이틀 뒤면 결과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사실상 결정짓게 될 징계위원회를 모레 오전 10시 30분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했죠. 반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의 근거가 되는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소원과 또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렇게 소송전으로 까진 추윤 갈등 어떤 결말 맞게 될까요?
자, 징계위의 안팎으로 몇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먼저 윤 총장이 꺼낸 카드는 법무부의 징계위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추 장관을 뺀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또 추 장관을 위촉한 변호사, 법학 교수, 또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각 1명씩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 장관이 원하는 소위 뜻이 맞는 사람들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을 때 법무부 측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은 이 사건은 이틀 후면은 이 지금 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법률가로서는 이 사건 신청하는 이유를 사실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하러 직무 복귀를 시키느냐, 어차피 징계위에서 중징계를 내리게 될 텐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요.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저는 백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네,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라는 징계위원 법무부 차관의 발언과는 일면 모순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징계위의 두 번째 변수, 윤 총장 감찰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대검은 법무부가 제기한 재판부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 고검에 배당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에 대해 실시한 진상조사 결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건데요. 자, 그 사례로 징계위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입수 경위를 들었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먼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받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이 한 부장의 지휘만 받고 윤 총장을 성명 불상자로 입건한 사실도 법령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허 3과장이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보고를 했는데 이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자, 이러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검 감찰부가 진행하는 수사는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면서 서울 고검이 담당하는 게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 조 차장검사, 한때는 이 추미애 라인으로도 불렸던 익숙한 이름입니다. 현재 검찰총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추미애 장관을 향해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해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해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자, 법무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적법 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감찰부의 판사 사찰 수사에 개입을 하고 결국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시의 시기와 지시에 이른 경위로 볼 때 이건 윤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 사건임에도 서울 고검에 배당한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또 이 판사들이 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판단도 징계위의 변수인데요. 어제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해당 안건을 상정해 9시간에 가까운 경론 그리고 7차례 표결을 진행했지만 결국은 부결됐습니다. 자체 법관회의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 재판 절차도 남아있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기로 한 겁니다. 자, 추 장관 입장에선 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법관들의 공개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셈이 됐는데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면서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닌 사법 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징계위의 외적 변수 중에 하나로는 라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 접대 의혹 수사가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실제 술 접대 자리에 있었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1명과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그리고 술값을 계산한 김봉현 전 회장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이 A 부부장 검사는 지난해 7월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당시에 김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 총 536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 검사가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이 검사 2명은 11시 전에 먼저 귀가를 해서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 원 이하로 줄어들면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술값 총액을 밴드 비용이나 유흥 접객원 추가 비용 등 55만 원을 뺀 뒤에 참석 인원 5명으로 나누면 인당 술값이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자체적인 징계는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라 했고요. 저는 지금 거기서 배제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 결과가 나오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 뭐 정말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든지. 다만 검찰은 술 접대 자리는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술 접대 폭로 후에 검찰 측이 먼저 술자리에 관해 물었고 술 접대 내용을 제보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었죠. 반면에 검찰은 담당 검사와 사건 관계자 관련 자료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증거를 발견하진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 수사에 관련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징계의 D-2 대검 판사 사찰 의혹 서울 고검이 수사, 법무부 유감입니다. 네, 신반장이 이제 제목에도 잡았지만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도 이제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 상당히 큰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 고검이 수사하도록 지휘를 내렸죠. 그 이후에 법무부가 유감의 뜻을 밝혔고 대검이 다시 반박을 하는 그런 주고받거니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대검의 판단은 감찰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윤 총장의 징계위에서 논의될 핵심 안건 중 하나인 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의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벌여왔는데요. 조사 결과 적법 절차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서울 고검이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는 거는 뭘 근거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 감찰에 대해 서로 모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습니다. 우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한 다음에 이를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받은 과정을 문제 삼았는데요. 한동수 부장은 이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했다고 했는데, 일각에선 이 불상의 경로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심재철 국장이 대검 반부패 부장 시절에 보고받은 그 문건이라는 게 이제 검찰의 판단인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 국장이 대검에 재직을 하던 시절에 해당 문건을 보고를 받고 가지고 있다가 법무부로 이동을 한 뒤에 다시 그걸 대검으로 넘겼고, 이걸 대검이 다시 법무부에 넘긴 뒤에 결과적으로 다시 또 감찰 자료로 쓰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요. 자, 그리고 이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이 한동수 감찰부장 지휘에 따라서 윤 총장을 성명 불상자로 입건하고 이후에 대검 수사정보관실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무부 관계자에게 이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준 사실도 확인이 됐다라고 대검은 덧붙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굉장히 오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벌써 이제 몇 주째인지 모르겠는데, 근데도 아주 복잡하네요.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사자인 한동수 감찰부장하고요. 조금 전에 허정수라고 그랬죠. 허정수 감찰 3과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일단 한동수 부장은 대권 인권정책관실의 조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 한 부장의 지시를 받은 허정수 3과장은 일부 진술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문제가 된 그 대검 수사정보관실 압수수색 당시, 그러니까 지난달 25일 통화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과장은 이미 대검 지휘부에 관련 수사 중단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하는데요. 대검은 허 과장 스스로가 수사 중단 의사를 밝힌 만큼 사건 재배당을 지체할 수 없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검의 담당 검사가 수사를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서울고검에 배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대검의 설명이고요. 법무부의 주장은 전혀 다르죠?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 고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것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시는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지시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이제 그런 좀 비판적인 입장인데 사건 재배당 지시가 윤 총장이 아니고 조남관 대검 차장 명의로 나왔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윤 총장이 사건 관계자로 지목된 만큼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면서 그 지휘를 회피했고 따라서 그 다음 지휘 라인인 조 차장이 배당 지시를 대신한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결국 이게 윤 총장의 뜻이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추미애 장관은 고검 배당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와 함께 향후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오후에 그리고 또 들어온 속보를 보면요. 대검은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이 사건의 중대성과 공정한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 대검의 특임검사 임명 요청을 승인해 주시면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고검에 이제 대배당한 게 불만이라면 특임검사를 좀 받아들여 달라, 이런 주장인 건데요. 자, 특임검사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여 소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 이제 막 뜬 속보를 보니까 6시까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516명이래요. 그러니까 내일 600명대 중후반이 예상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700명 선을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자, 윤 총장 얘기하다가 좀 넘어갔는데 윤석열 총장 징계를 앞두고요. 학계와 종교계에서 그 입장 표명을 하는 게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죠. 네, 그 천주교는 어제 그 사제와 수도자 등 3,900여 명이 참여한 선언을 발표를 하고요. 윤 총장이 검찰 개혁의 최대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오늘은 기독교계 단체가 대검 앞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과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적폐 중의 최고봉은 단연 검찰 조직입니다.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사 동일체라는 명목으로 검찰 개혁 반대의 선봉에 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서울대 교수 10명은 현재 갈등의 본질인 검찰을 권력에 예속하려는 것이고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시도로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 퇴행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교수는 법치주의 훼손과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천주교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신부가요. 성명 발표 전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만났다고요?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의 한 신부는 지난 1일 대검을 방문해서 한 감찰부장을 만났습니다.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사전 논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이 해당 신부는 한 부장의 초대로 대검 구경을 간 것일 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종교계의 시국선언에 대해서 그냥 방치된다면 주님의 본성인 인간성을 파괴하기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지극한 관심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해서
실제 이제 술자리가 있었다고 이제 검찰이 결론 내렸다. 그 얘기를 이제 심반장이 소개를 했잖아요. 그 얘기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를 담당했었죠. 남부지검은 오늘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1명과 이 술자리를 주선한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그리고 술값을 계산한 김봉현 전 회장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A 부부장 검사는 지난해 7월 18일 밤 9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이날 김봉현 전 회장이 계산한 술값이 총 536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액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네. 이 자리에 검사 2명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검사 2명은 밤 11시, 그러니까 중간에 집에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자, 검찰은 이 시각까지의 술값을 인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네, 나누기 5 했다고 아까 설명했죠? 네, 그리고 네네. 총액에서 11시 이후에 나온 술값 빼고 나누기 5를 했을 때 접대 금액이 인당 96만 2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까 한 4만 원이 모자랐다 그렇게 네, 얘기하지 정확히 않았어요? 3만 8천 원이 부족해서 네. 이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 원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기소를 하진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렇고요. 그 검사 술 접대 은폐 의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일단 술 접대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김봉현 전 네. 회장이 이제 검찰 측에 내가 이렇게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펼쳤었는데 오늘 검찰 수사 결과 이 수사를 은폐했다라는 의혹, 검찰이 알고도 무마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홍 부총리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 한 해 경제 운용을 대단히 잘해줬다. 그러니까 내년도 잘해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저 특별한 언급이 있었는데 신임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 방안을 기재부도 충분히 협의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강민석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이제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추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졌는데 강민석 대변인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심기일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하네요.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간단히 얘기해봤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검 윤석열 수사 서울 고검이 해야 법무부 유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네, 지금도 이제 국회에서는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했다, 저 법이 통과했다,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D-Day로 잡았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른바 미래입법 과제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600명을 넘나드는 요즘 보건당국이 부쩍 강조하는 게 있죠. 이른바 3미를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좀 예외였습니다.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제 법사위 앞 상황인데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을 한 겁니다. 오가는 고성 속에 싹트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자칫 몸의 대화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뭐라 하냐고! 뭐라 하냐고! 누가 먼저 끊었는데! 누가 먼저 끊었는데! 누가 낙제했는데! 나 나오지. 초선들이라 그런지 혈기가 좀 넘쳐 보입니다. 그럼 다선들의 대화는 어땠을까요? 표현은 점잖았지만 말 속에 뼈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 팔자 이게 뭐고 이게 나이 치는 거라서 우리 같이 시작한 동지인데 아이고 선배님 서로 합의해서 한다는데 협의해서 법은 법이고 원내대표도 서로간에 신의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 이게 미신인 거예요 이게. 내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자 더불어민주당이 정한 공수처법 처리 D-Day입니다.
본회의 일정에 맞춰 입법 절차를 착착 진행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말입니다. 입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억지와 지연 전술에 저는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예,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대도무문이란 말이 있죠. 정도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뜻인데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주 사용했던 사자성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검찰 개혁이 정도입니다. 야당의 반발은 거칠 것이겠죠.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YS 서거 5주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YS가 하나의 해체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등을 불꽃 같은 개혁으로 단행했다면서 대도문문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말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YS는 대표적인 의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소수 야당의 현실을 절감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의회주의 파괴다 나를 세웠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원래가 다수가 소수를 갖다가 배려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항상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실질적으로 권력에 대한 절제의 기능이라는 것을 상실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 정권인 것 같습니다. 야성도 꿈틀했습니다. 국회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하는가 하면 내일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일 듯 싶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공수처법 제정을 저지하겠다며 26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결국 곧바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삭발 단식 이런 거 저희들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가 없었다면 또 코로나로 집회하는 것을 이 정권이 이렇게 억누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광화문 광장은 정권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로 넘쳐났을 겁니다. 요즘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엄동설환이 찾아올 텐데 장외투쟁이라 더욱이 코로나19 시국입니다. 여기에 최근 개각도 있었죠. 인사청문회 후보자 검증 설마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의회주의자 YS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봉마의 정치부회의 개편에 맞춰 복국장이 새롭게 잡은 컨셉입니다. 새로운 반장들과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요. 새 반장들도 굳은 결의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반장으로 승진을 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또 이 정치부 회의만 보면 뉴스룸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최 반장한테는 댄스 교본이나 복국장 애드립 대처법 이런 인수인계를 철저히 받았으니까요. 그 두 전임 반장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열심히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모니의 핵심, 지휘자인 봉마애를 향한 반장들의 믿음과 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게 깨지면 불협화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국민의힘이 요즘 딱 그렇습니다. 당의 지휘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과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여기 비대위원장하고 들어오기 전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변화의 모습을 갖다 보이려면은 1차적으로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당의 공식 사과를 하라는 얘기를 내가 이미 했어요. 김 비대위원장이 이미 수차례 공언을 했었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전 국회에서 탄핵된 내일 말입니다. 대국민 사과 발표가 현실화되자 친박 친이계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친박계이자 당내 최다선 의원이죠. 서병수 의원은 지금은 당 내외 세력들을 한데 모으고 당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 우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친이계 좌장이죠. 이재호 상임고문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사과할 것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당을 민주당에 문재인 당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여기에 김종인 체제가 들어선 이후 당 운영에서 소외된 중진들도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정통성 없는 임시기구의 장이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원내 수장이죠.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과가 내키지 않은 모양입니다.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 사이에 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당내 이야기는 오히려 이슈를 흩트리는 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당의 폭거지 그걸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참다 못한 김 위원장 이번 사과에 직까지 내걸었습니다. 이른바 배수진을 친 겁니다.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이 노력에 대해서 다 같이 협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배수진이 배현진 의원에겐 가벼워 보였나 봅니다. 초선 의원의 기백일까요?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이다 직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코너에 몰리자 이번엔 지지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대선 주자 가운데 하나죠. 유승민 전 의원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힘을 실었습니다. 유재현 의원의 평소 소신이기도 하죠. 탄핵 이후에 그 박근혜 정부의 잘못 또 그 이후에 이제 수사 과정에 불거진 이명박 정권의 어떤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요구하신다면 또 국민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 한 번이 아니라 저는 10번, 20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에 대한 반성은 보수의 참모습이다. 패족 선언 지금도 늦었다. 자성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사실 지금이 아니면 사과할 기회가 마땅치 않긴 합니다. 당장 내년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그 뒤엔 대선 전국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누가 굳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야 할까요? 지금도 이렇게 의견 통일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사과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일부에선 가만히 있어도 당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는 듯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만히 전략이 먹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잘한 게 아니라 그저 반사 이익만 챙겼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선 자리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튼튼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는지는 분간을 해야겠죠.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수처법 개정 거침없이 땅땅땅. 국민의힘 속절없는 반발. 자, 조금 전에 봤지만 이제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 문제로 내용을 겪고 있잖아요. 당무감사위원회 감사 결과까지 나와가지고요. 당이 아주 시끄럽다면서요, 박 반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원외 당원협의위원장들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당협위원장 49명의 교체를 권고했습니다. 당무감사에서 하위평가 30%에 들어간 42명과 잦은 출마 낙선으로 피로감이 크다는 지적을 받은 7명이 그 대상인데요.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로 통하죠. 민경욱, 김진태, 전희경 전 의원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 추석 때였죠. 달림은 영창으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된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도 교체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당 인사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박 반장.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일단 민경욱 전 의원 입장 나왔는데요.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제 입장을 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저를 내치면 야당은 분열되고 보궐선거에도 해가 된다면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부추기는 사람은 저와 전희경이 없어야 판세가 유리해지는 그런 세력임을 안다. 안 봐도 뻔하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관계라는 겁니다.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도 글을 올렸는데요. 조금 의외의 반응을 내놨습니다. 당협위원장 자리에 교체가 되면 대전시장 준비에 나서겠다고 한 건데요. 원래 선거 나갈 사람은 당협위원장 자리를 던진 것이라면서 공천권 장사를 할 사람이 당협 자리를 탐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당 지도부에서는 일부 구제는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지역구를 맡은 사람들도 있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구를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면서 구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요. 오늘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죠, 유 반장. 네, 내년 4월 7일입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이 됐는데요. 여야 후보군들은 상당히 대비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야당 후보들은 속속 예비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반면 여당 측 인사들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서울시 선관위에는 국민의힘 소속 강성현 씨와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표, 민생당 정동희 작가가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6명의 인사가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이 모두 5명이었습니다. 박민식, 유재중, 이진복 전 의원과 전성아 LF에너지 대표, 오승철 대한인성학계 이사장이 예비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당 위원장도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없네요. 네, 아직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후보군들의 이름은 계속 여러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의원, 재선의 박주민 의원이 거론됩니다. 부산시장 후보에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지낸 김혜영 전 의원, 박민영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꼽힙니다. 민주당은 현재 공수처법 개정 등 이른바 개혁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입법 작업이 마무리된 뒤에 경선 룰 등의 윤곽이 잡히면 본격적인 출마 선언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아까 제목도 땅땅땅이었는데 정말 오늘 국회에서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그 이외에 다른 법안들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5.18 왜곡 처벌법으로 알려져 있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에 알려졌던 처벌수위인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는 조금 낮아졌고요.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공수처법과 함께 이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서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또 국방에서 올라온 법안이죠. 국방위 소속 민주당 황해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년으로 조정하면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했고 우리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5년으로 조정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죠. 3법 가운데 하나인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가운데 적어도 1명을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재계에선 주주권 침해가 우려되고 또 투기 세력이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해 왔는데요. 재계 입장을 일부 반영을 해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3%씩 인정하도록 완화해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밖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대표 소송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이 밖에도 자치경찰 도입이 골자죠. 경찰처법 개정안과 대공사건 이관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자,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아까 이제 조 반장이 설명했지만 사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5분의 3 이상 의석수 5분의 3 이상이면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도 있고요. 바로 다음 날 이제 임시국회를 열어서 바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선 역부족인 그런 상황인데 자, 내일 국회 상황도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거침없이 땅땅땅 국민의힘 속절없는 반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북 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직으로서는 사실상 마지막 방안인데요. 우리 외교 당국자들을 만나서 그간의 협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소회를 나눌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박준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북미 대화에서 실무 협상을 총괄해온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미국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오후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네, 매번 앵커의 소개 멘트가 똑같은 이 사람. 정말 자주 한국을 드나든 이 남자. 다름 아닌 스티븐 비건입니다. 백악관의 대북 정책 특별대표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8년 임명된 이후 미국과 대북 관련 실무 협상 협의는 모두 이 사람을 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herefore, here today,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이 비건 부장관이 오늘 3박 4일 일정으로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한 2시간 전쯤에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현직으로서는 마지막 방문입니다. 일단 공개된 일정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빡빡합니다. 고별 방안인 만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고위급 당국자들을 두루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도 나누고 그간 소회를 푸는 송별회 같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논의는 없을 것 같다는 관측인데요. 미국 정권 이양기 동안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 얘기를 나눌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먼저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바이든 정부에서도 한미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 인계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건 부장관의 10일 만찬은 최종건 1차관이 챙기는데요. 비건 부장관, 이름은 비건인데 우리나라에만 오면 그렇게 닭 한 마리를 찾는다고 하죠. 그간 방한할 때마다 숙소 인근 닭 한 마리 식당을 들렀다고 하는데 결국 최 차관이 비건 부장관의 단골 식당을 아예 통째로 빌려서 닭 한 마리를 대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미국 자택에서 닭 한 마리를 직접 요리하는 모습을 SNS에 올릴 정도로 애호갑니다. 지금은 사건 반장을 맡고 있는 양원보 반장도 뉴스룸에서 대체 무슨 맛인지 비건이 먹은 닭 한 마리를 직접 맛본 적도 있죠. 직접 그 광화문 식당에서 닭 요리를 공수해 왔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 뉴스룸에서 먹방을 하는 건 아마 사상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 이 닭 요리 참 좋아하는데요. 그럼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예. 방송 중에 이걸 먹으려니까 참 저도 긴장이 돼가지고. 일단 맛이 없으면 맛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살코기에 육수가 배어가지고 담백하고 잠깐 국물도 좀 마셔보겠습니다. 아무튼 국물 맛이 끝내주고요. 네, 당시 닭 한 마리를 공수해온 사람이 알고 보니 우리 류 반장이었네요. 지금 이제 비건을 닭 한 마리와 함께 잘 떠나보내고 나면 우리 정부에는 환영회라는 숙제가 남아있죠. 대북 문제를 두고 새로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와 파트너십을 어떻게 쌓아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최종혁 고석순 반장을 눈물로 떠나보냈죠. 주말 사이에 눈물은 다 말랐고요. 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반장들과 함께 해서요. 정말 기대가 크고 기쁜 마음뿐입니다. 정치부의 유일무이한 장점이 소국회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발령받고 나서 최신만에. 약간 제2의 최반장 느낌인데요. 네, 강경화 장관도 우리 피도 눈물도 없는 복국장처럼 벌써 눈물이 다 말랐나 봅니다. 이미 세 사람을 맞을 준비가 끝냈다고 하는데요. 어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And we're preparing to work very closely with the new U.S. administration to strategize about how we can bring North Korea back to the table for dialogue and negotiations.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 관계가 변곡점에 접어들면서 차츰 풀릴 거란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도 내비쳤습니다. 내년 1월에 북의 이른바 제8차 당대회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세는 좀 풀어지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유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는 우리 민주당 정부와 예.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예. 서로 집권 여당이 되어서 만나니까 새로운 케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요. 이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줄인다면 바이든 당선인도 충분히 정상회담 테이블로 나올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항상 이렇게 한미 양국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 그런데 요새는 무슨 일인지 상당히 조용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로는 한 달째 대미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초특급 단계로 격상한 뒤에도 여전히 방역에 빈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북한 노동당 기관지죠. 노동신문도 오늘 논설에서 긴장의 고삐를 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이라도 해이해지고 방심한다면 그처럼 긴장 또 긴장하며 지켜온 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고 국가와 인민의 안녕을 엄중히 침해하는 무서운 대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 이 와중에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코로나 사태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검토해보겠다 밝혔는데요.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금까지는 북한이 대규모 확산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북한이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매우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조작의 핵심 지역으로 꼽는 조지아주가 또다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했죠. 손으로 재검표하고 기계로도 재검표했지만 모두 바이든 승리로 나왔다는 건데요. 투표가 사기라는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올림픽 영웅 자유의 메달 수여식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election was totally rigged. It's a disgrace to our country. It's like a third world country. And I think the case has been made, and now we find out what we can do about it. But you'll see a lot of big things happening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구체적으로 무슨 큰일이 일어날지 설명하진 않았는데요. 선거 조작 주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굿바이 비건, 오늘 고별 방안, 선거 조작 주장 트럼프, 며칠 동안 큰일 일어날 것. 네,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조 반장. 오늘 교육시킬 게 많아요. 예. 네, 끝나고 좀 대화를 좀 옥상 나누기 바래요. 가봐야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저는 이제 신 반장. 네. 조금 전에 조지아주 얘기를 좀 이어해 봅시다. 추가적으로. 네, 이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 7일에 기자회견에서 약 12,000표 차이로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재확인한 두 번째 재검표 결과에 따라서 선거 결과를 재인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now counted legally cast ballots 3 times, and the results remain unchanged. As Secretary of State, I have worked to secure the vote for all Georgians. I know there are people that are convinced the election was fraught with problems, but the evidence, the actual evidence, the facts tell us a different story.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도 합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고 자신을 지지한 선거인단을 임명하도록 주의회에 특별 회기를 요청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캠프 주지사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 조지아주는 주지사와 국무장관 모두 공화당 소속인데도 말이죠. 맞아요. 네, 특히 레펜스버거 국무장관은 선거의 무결성을 강력하게 옹호해 왔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수사관들이 불법 투표 주장을 조사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사기나 범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선임 보좌관이요. 역시 이제 아버지의 조작 주장에 힘을 싣는 것 같은데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방카 선임 보좌관이 현지 시간으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 한 장에 관심을 모은 건데요. 바로 과거 AP통신이 러시머산을 배경으로 촬영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로 그 전직 대통령들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러시머산에는 조지 워싱턴, 그리고 토머스 제퍼슨 등 미국 초창기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나머지 2명 아시나요, 혹시? 잠깐, 나 지금 다음 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넘어가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지난
8월 그 뉴욕타임스가 이런 보도도 했었는데요. 백악관 참모 중 한 명이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실에 러시모어선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추가로 새겨 넣는 절차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부인하긴 했지만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이 시점에 다시 저 사진을 올린 건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조작 주장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런 분석입니다. 조 반장이 박 반장 교육하라는 건 취소할게요. 네, 조 반장이 더 한 것 같아. 네, 더 할 얘기 없어요, 유 반장? 네, 이방카 보좌관이 본격적인 정계 입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CNN은 트럼프 일가와 가까운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방카가 플로리다 주지사 혹은 뉴저지 하원 의원에 도전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와 뉴저지에는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과 리조트가 있는 곳입니다. 이방카의 CNN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방카는 분명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있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네, 이방카 보좌관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선 유세에서 우리 모두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을 보고 싶다. 사람들이 이방카를 원한다고 한다. 이러면서 딸을 치켜 세운 적도 있습니다. 네, 유 반장은 웃지도 않고 이렇게 하네요. 유 반장이 낸 거죠, 목소리. 아, 네, 제가 요즘 동화책을 자주 읽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는 코 먹었는 줄 알았습니다. 대단하네요. 자, 좋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트럼프 일가의 선거 불복 주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제목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일가 선거 조작 고수, 막판 중국 제재 강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불공정 계약이지만 거부하기 힘들다입니다. 을의 신세에 가까운 이 말, 다름 아닌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나왔죠. 백신 개발사들이 구매 협상에서 부작용 면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물량을 우선 확보해야 하는 절박함 때문이죠.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요. 귀하게 얻은 백신이라 해서 한숨 돌리기엔 이르다는 뜻도 됩니다. 충분한 검증과 대비책 없이 위험에도 무조건 빨리 맞겠다는 태도 역시 바람직하진 않겠죠. 불공정 계약이지만 거부하기 힘들다. 그렇게 확보한 백신 아직은 그저 구술에 불과합니다. 잘 꿰어야만 보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 반장 성대모사 때문에 정신이 없